자, 이제 289페이지에 신고 내역 조사 및 요구 이행 의무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저번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거래 신고서가 제출되면 이제 거래 신고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그랬죠. 확인하고 나서 즉시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필증 교부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신고 내역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고 내역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 한번 그 저번 강의 했던 거 맨 끝에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신고서를 확인해 보고요. 즉시 그 자리에서 신고 필증을 일단 교부해 주죠. 그러면 거기서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신고 필증 일단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바로 신고 내역 조사예요. 자, 그러면 신고 내역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또 자,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사항 등이 자,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또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때는요. 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누락되었다면 채워넣어라 이렇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요. 신고사항이 정확하지 않다. 자, 이때 보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를 들어서 공 하나를 더 섞어낸 거예요. 1억인데 10억으로 다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쓰는 경우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1억인데 10억으로 쓰는 경우나 아니면 10억짜리인데 그 물건이 분명 10억짜리인데 1억으로 써냈습니다. 이거는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공 하나를 실수로다가 뺀 거지. 자, 10억짜리를 1억에 신고해서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라고 해서 보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보니까 분명히 저거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이 신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자, 그럴 때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또는 뭐에 대해서 자, 계약서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뭔가가 이상하죠?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내놔봐라. 갖고 와봐라. 여러분들 교재 보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가 289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라든가 통장사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출, 정기예금, 만기수령 해약이라든가 주식 채권의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외의 것을 했다면 거기와 관련된 증명되는 서류들, 자, 그런 것들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입니다. 자, 이거를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계약서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요구에 불응하면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어 있고, 자, 계약서 등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이때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계약서 등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 자, 이제 이게 신고 내역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신고 내역 조사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가격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자, 신고 내역 조사 끝났죠? 그럼 이제 가격 검증하는데 가격 검증 체계에 대해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검증 시스템, 체계 시스템이죠. 가격 검증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누가? 시군구청장이 검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체계는 누가 운영하고? 국토부 장관이 운영하고 시군구청장이 뭘 한다? 그 가격 체계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가격 검증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시군구청장에게 자, 신고 내역 조사 자료라든가 가격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가격 검증 체계는 누가 구축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데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군구청장에게 가격 검증 자료라든가 신고 내역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가격검증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디로? 자, 세무서로. 자, 가격 검증 자료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데, 자, 일단은 그 시군구청장은 세무서에다가 통보를 해줘야지만 돼요. 통보해야 한다. 그럼 세무관세장은 뭘로 활용해요? 이것을요? 가격 검증 검증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면 세무관세장은 과세 자료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에게 이거를 뭐하라?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가격 검증 자료를 일단은 검증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라. 근데 이거는 가격 검증해가지고 며칠 이내에 보고한다. 날짜는 없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없고 그냥 가격 검증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도지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자, 매월 15일까지 매월 15일까지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예요? 보고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가격검증 자료를, 자, 시군구청장은 가격검증 자료를 어디에도 세무서에게 통보하고요. 또 이 시도사에게 뭐 한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무관세장은 그 자료를 가지고 과세하는 데 활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그 가격검증 자료를 통보받으면 이걸 매월 취합해가지고 15일까지 어디다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자, 요까지가 어떤 가격검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절차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 290페이지에 보면 계약 해제 등 신고와 정정 신청, 그 다음에 변경 신고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계약 해제 등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계약 해제 등 신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계약 해제 등 신고는 거래 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자,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리고 해제가 되게 되면 뭐 하고 나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해제 등 신고서를 어떻게 돼요?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계약이 무효 취소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면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의무아닙니다. 이거 하여야 한다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자, 담당 공무원이 답답한 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별로 답답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로 문구를 만들어 놨다 그랬죠. 자, 계약이 깨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별로 답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누가 제출할 수 있냐? 개업공개사나 또는 거래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개업공개사가 제출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미리 받아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개업공개사가 제출할 때는 누구의 서명 날인? 자, 개업공개사 제출할 때는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을 미리 받아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업공개사 자기 것과 거래 당사자 것을 다 같이 서명 날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전자문서를 할 때는 미리 거래 당사의 전자 인증 방법에 의해서 서명 날인을 미리 받아줘야지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확인해 가지고 즉시 해제 등 확인서가 있어요.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자,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 확인서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약 깨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이거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냐면 계약이 깨졌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나서 계약이 깨졌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막 날라오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정신청. 자, 정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정정신청하냐면 잘못 기재됐을 때,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정이라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정정이라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흔히들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정정신청이란 신고필증에 뭐가 됐을 때, 잘못 기재가 됐을 때, 그때 정정신청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잘못 기재됐냐? 자, 여기에서 정정신청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교재 보면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자, 어떤 것이 잘못 기재됐냐? 자, 인적사항 있죠? 인적사항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지분, 자, 그리고 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또 대지권 비율, 이런 것 있죠. 자, 그래서 거래 지분,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됐을 때, 자,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됐을 때, 그런데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신청하는데 뭐는 제외하냐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는 이때는 정정신청사항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만약에 잘못 기재됐다면 뭔가가 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잘못 해주면 정정신청사항이 아니라 신고를 다시 재신고해 줘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정정신청사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 인지목, 그 다음에 면대종사, 면대종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적사항에 대해서 뭐 한다? 잘못 기재됐을 때. 다만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신청할 수 있지만 인적사항 중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 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죠. 잘못 기재된다면 신고를 다시 하라 그랬죠.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입니다. 거래 지분, 거래 지분이에요. 지분,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또 종류,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소재지.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죠. 정정신청사항은 인지목, 면대종사 이렇게 됩니다. 인지목, 면대종사, 뭐죠? 인적사항, 지분, 목, 지목, 면은 뭐예요? 면적이죠. 대지권 비율, 종류, 개업금계사의 사무소 소지지. 이게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정정신청은요 할 수 있답니다.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교부받은 신고필증 있죠? 교부받은 신고필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서 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확인해가지고 즉시 신고필증을 재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정정신청도 마찬가지 할 수 있고요. 이걸 뭘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일단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어떤 방법으로? 신고필증 수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 정정신청한다? 잘못 기재됐을 때. 뭐가 잘못 기재되면 인지목, 면대종사, 인적사항, 지분,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종류, 사무소 소지. 자, 인적사항 중에서 뭐는 제외하고요?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는 거. 자, 이제 요까지가 정정신청이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신고. 자, 변경신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내용이 변경됐을 때요. 자, 내용이 변경됐을 때. 자, 내용이 변경되면 이때는 변경신고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이거는 잘못 기재된 게 아니에요. 잘못 기재된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해가지고 내용을 바꿀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내용을 바꿀 때 그때 변경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답니다.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 때, 자, 지면, 조금, 그 다음에 지매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뭐예요? 지분,
거래 지분을 얘기합니다. 지분, 그 다음에 면적, 조건기한, 금액. 자, 지급일, 중도금 및 지급,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 그 다음에 매수인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 자, 요거는 공동매수 다수부동산일 텐데요. 뭐는 제외한다 그랬죠? 추가 교차는 제외한다 그랬죠. 자, 이제 여기서 앞부분 해보죠. 다시 한번 변경신고사항이 자 뭐예요? 지면조금, 그 다음에 지매부 이렇게 됩니다. 지면조금, 지매부. 지하면 지분, 면적, 조건기한, 금액,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 그 다음에 매수인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인데 공동매수 다수부동산일 때. 자, 요때 금액은요. 금액은 뭐한다? 금액은 자 면적에 자 요건 예외 기준 있죠. 면적의 변경이 없이 금액이 변경됩니다. 금액이 변경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 제출하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 다시 한번 금액이 변경되는데 면적의 변경 없이 금액이 변경된다면 이때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매수인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인데 공동매수 다수 부동산일 때 추가 교체는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이에요. 자, 그러면 공동매수만 보죠. 자, 요 부동산을 A하고 B가 공동으로 매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게 공동매수죠. 이때 추가 교체는 제한다는 것은 추가란 여기에 C가 더 들어가는 거고 교체란 B가 빠지면서 C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C가 새롭게 들어간 걸 추가, B가 빠지면서 C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는 걸 교체. 그럼 이때는요, 사람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신고를 다시 해줘야 돼요. 추가 교체는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만 변경 신고하느냐? AB가 이렇게 공동매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B가 쏙 빠져버려 A만 남는 거예요. 얘는 새롭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빠져버렸죠. 이때는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의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 교체는 제외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뭘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신고는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런 내용, 지면조금, 지매부 이런 내용이 변경됐을 때 신고필증에 수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등록관청에서는 이를 확인해 가지고 뭐를 갖다가 재발급해 준다. 이 신고필증을 다시 재발급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정신청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정신청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고 변경신고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290페이지 보니까 이제 주택거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택거래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살펴봤으니까 그거를 틀을 잡아서 주택거래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하면 돼요. 일단 주택거래신고는 주택법과 연결이 됩니다. 자, 주택거래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주택법상에 자,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에 어떻다?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자,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뭘 한다?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법상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모든 아파트만 주택거래신고 대상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되고 주택거래 신고는 안 합니다. 여기에 모든 아파트만 있죠. 거기에 대한 뭐가 체결되면 자, 매매 계약과 그 다음에 또 교환도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이죠. 교환도. 그래서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교환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는 교환도 대상이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매매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자,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뭐라라? 주택거래 신고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도 아마 주택거래 신고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아마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주택거래 신고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공법에 분명히 주택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나오냐?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줄 때는 주택법이 아닌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서 만약에 거래 당사자의 의무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의무로 나눠지는데요. 자, 거래 당사자 의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에 의하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 거래했을 때. 자, 개업공개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 거래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 신고 의무가 있으면서 뭐를 적용한다? 자, 주택법을 전체적으로 일단 적용하는 거예요. 주택법을 전체적으로 일단 적용한다. 자, 거래 당사자가 누구 끼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주택거래 신고 대상 주택을 거랬다면 이때는 주택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규정된 거 그대로 적용하고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중개거래를 했다면 자, 주택거래 신고 관련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가 했다면 이때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자,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한다면 중개거래한다면 거래 당사자 의무는 완전히 없어져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한다면 거래 당사자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면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주택법이 아닌 무슨 법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날인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서명 또는 제출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동중개 줄 때는 공동으로 어떻게 하라? 공동으로 신고 또는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라. 만약에 공동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신고하는 개업공개사는 요거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신고 또는 고발을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고를 어떻게 돼요?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누가? 여기에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속 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뭘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한다? 대행하는 자는 일단 못한다. 자, 요까지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직접 방문 신고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줘야지만 되고요. 전자문서를 할 땐 전자인증 방법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서가 제출되고 그 다음에 또 신고필증이 교부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이제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서가 제출되면 뭘 확인하라? 신고 내용을 일단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인, 계지, 소지목, 그 다음에 종면, 실, 조개, 그리고 자입,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추가돼요. 자, 요까지는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 봤죠? 인 뭐죠? 인적사항, 계, 계약일, 지, 지급일, 소, 소재지, 그 다음에 지번, 지목, 종, 종류, 면, 면적, 실, 실제 거래 가격, 조,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에 의한 계, 계약 bin계 사항, 요까지는 같고요. 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가 있습니다. 요 자입, 요거는요, 주택 가격이 얼마를 초과할 때 6억을 초과할 때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있죠?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이거는 주택 가격이 얼마를 6억을 초과할 때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만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6억 이하일 때는 초과니까 6억까지는 해당이 없겠죠? 6억 이하일 때는 요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나 사항이 같고요. 6억 초과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또 입주 계획서가 추가로 들어간다. 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는 일단 이 신고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죠. 그러면 이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 누가 작성한다? 매수인이 작성합니다. 매수인이 작성해가지고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죠. 이때 자, 공개를 원치 않을 때 봉인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자, 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뭘 할 수 있다? 봉인 조치할 수 있다. 공개를 원치 않을 때 봉인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서가 제출돼서 요걸 확인하고 나면 뭐 한다? 이제는 신고 내용 확인하고 나서 신고필증을 어떻게 한다?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주택거래 신고필증 교부하는 순간에 자, 매수인은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보면 어떻게 돼요? 신고내역 조사 요구 이행 의무 중개사법과 같습니다. 자, 관련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정확하지 않게 판단되는 경우 신고내역 조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게 판단되는 경우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다. 자,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검증 있죠? 자, 가격 검증에 의해서 이제 체계는 국토부 장관이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뭔다? 검증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이제 검증을 하죠. 그럼 세무서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또 보고한다? 시도사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이거를 매월 취합해가지고 매월 며칠까지? 15일까지 어디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내용이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필증의 정정신청 및 재발급인데요. 자, 여기에서 정정신청이 있습니다. 정정신청.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계약 해제 등 신고와 그 다음에 변경 신고 관련된 부분은 주택 거래 신고 부분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가 주택 거래 신고에 없다? 계약 해제 등 신고와 그 다음에 또 변경 신고, 이 두 가지는 주택 거래 신고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만 있어요. 그러나 정정 신청은 이거는 어디에 있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에 모두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정정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자, 잔금 지급이 지급일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이 잘못 기재된 사항을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정정 신청 사항과 같습니다. 인, 지목, 그 다음에 면대종사 이렇게 해보죠. 자, 지금 현재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 배우는 거예요. 주택거래 신고 부분에서는 잔금질이 변경되었거나 잘못 뭐가
인지목, 면대종사, 인적사항, 그 다음에 뭐 지분이죠. 지분. 이 인적사항에서 못 뺀다. 성명,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번호 빼죠. 그 다음에 거래 지분,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또 종류,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잔금지를 변경했을 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정정 신청 방법은 교부받은 신고 필증에 수정해서 하는 거 똑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확인해가지고 신고 필증 재발급해주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움이죠. 잔금지율 변경이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할 거.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잔금지율이 변경되면요. 정정 신청이 아닌 변경 신고죠. 자,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잔금지율이 변경되면 정정 신청이 아닌 뭐다? 변경 신고고요. 주택 거래 신고 시에서 잔금지율이 변경되면 정정 신청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잔금지율 변경 신고고 주택 거래 신고 시 잔금지율 변경 어떻게 된다? 정정 신청이다. 요걸 여러분들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쟁이 있죠. 금쟁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금쟁이는 일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라든가 주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제가 잠깐 얘기했을 텐데요. 자,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나 모두 마찬가지로 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요거를 위반하면 거래 당사자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라든가 주택 거래 신고에서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이때는 마찬가지. 이때는 취득세 3배의 과태료입니다. 자, 신고 의무자가 주택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마찬가지예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줬습니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런데 자, 서로 합의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쏙 빠지게 하고 거래 당사자끼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신고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된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취득세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주택 거래 신고에 따른 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즉 주택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거는 주로 뭐 세무사라든가 법무사 쪽에서 많이 있는데요. 자,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가 있을 때 이제 주로 법무사에 가면 법무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법무사가 이거 내려서 신고해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내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그 내려서 신고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방조하는 행위죠. 그 법무사 500만 원을 과태료 물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탑법과 관련된 의제,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신고필증 교부받으면. 그 다음에 또 자, 개업공개사가 주택거래계약서 작성해서 하는 경우는 당사자는 주택법에 의한 신고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고,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거래계약 신고를 하죠. 거래 당사자끼리 했을 때. 그러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는 적용 안 하죠. 주택거래신고만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받습니다. 그래도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를 해야지만 되죠. 자,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토지 취득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벌칙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3천만 원의 과태료 이미 한번 봤죠. 거래대금 지급종료서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있었죠. 자,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60일, 주택거래신고 15일 이내 이때 공동신고를 거부한 거래 당사자나 아니면 또 개업공개사도 공동신고 의무가 다 있었죠. 이것도 500만 원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또 거짓신고 요구, 주택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거짓신고 요구했거나 아니면 또 거짓신고 조장 방조한 자, 그 다음에 또 계약서 등의 제출을 응하지 않은 자 다 500만 원 과태료고요. 취득세 3배의 과태료는 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를 어떻게 돼요? 거짓 신고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취득세 세비와 과태료고요. 주택거래 신고 거짓 신고했다면 마찬가지로 취득세 세비와 과태료가 되죠. 이때 취득세가 비과세 면제 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면제 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 상당액을 납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었어요? 자, 분양권, 입주권 있죠. 거기에 따라서 거래신고를 거짓 신고했다면 이때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과태료 부과권자는 누구죠? 등록관청이죠. 자, 이때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신고가 아니라, 자, 사무소 소재지 신고는 공인중개사법의 등록관청이고요.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신고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이, 등록관청이 10일 이내 해당 개업공개사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한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라고 그랬습니다. 며칠 이내 통보하라고 그랬어요? 10일 이내.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10일 이내 해당 그 개업공개사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하라. 자, 그리고 부과 기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부과 기준과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 그 부과 기준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혹시 나오더라도 그냥 찍으세요. 이 부과 기준까지 여러분들 일일이, 자, 부과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과 기준이 제가 300페이지, 301페이지,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나오는 부과 기준이 있어요. 상당히 양이 많죠.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 암기를 하려면, 이거 암기할 시간 있으면 민법이나 개론에 있는 거 암기도 하나 더 하세요. 이거 혹시나 나오면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어쩌다 한번 문제가 나오지만 혹시나 안 오면 그냥 찍으세요. 이거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다만 이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위반의 동기가 횟수 참작해서, 자, 500만 원의 과태료 같은 경우는 2분의 1, 3천만 원의 과태료와 취득세 세비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0만 원, 3천만 원 취득 세배, 취득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특히 500만 원은 2분의 1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와 취득세 세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98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신고서 작성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서 작성법 보면, 자, 이 부동산 거래신고 작성법에 보면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오죠. 매수인과 매도인 거래 지분 같은 거는 있고요. 자, 매수인 부분에서 보면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나오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서식을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298페이지. 자,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있는데요. 이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가 왜 나왔느냐? 이거는 외국인 토지법과 연결되는데,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겹쳐지면 이때는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 안 하고 뭐만 하겠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용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일과 이제 잔금 지불하고, 자, 거래 대상 부분을 보죠. 거기 보니까 종류 나오죠. 토지 건축물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그 토지 및 건축물에 보면 해당 사항에다가 체크를 하면 되겠고, 자, 거기에는 어떻게 된다? 이 토지 및 건축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 있죠? 그거를 기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 있죠? 자, 분양권과 입주권에 해당 사항에 체크하면 되고, 분양금액란은요, 분양권은 분양금액을 기재하고, 자, 분양권은 분양금액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입주권 같은 경우는 권리가격에다가 추가부담금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자, 입주권은 뭘 기재한다? 권리가격에 추가부담금의 합계액을 기재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신규주택, 기존주택, 임대주택, 분양자는 신규주택 같은 건 분양받았을 때 신규주택이고, 기존주택은 뭡니까? 기존 양도 매매하는 거죠. 임대주택 분양전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주택이었다가 분양전환하면서 새로운 소유권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런 거 해당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5번 난 소재지 지목면적 있죠. 이 소재지 지목면적 부분, 소재지 지목 대지권 비율 나오는데요. 이 소재지 지목 면적은요, 대장상의 소재지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소재지 지목 면적은
대장상의 소재지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난에 계약대상 면적 있죠. 계약대상 면적은 일단은 실제 거래 면적을 기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보니까 토지와 건축물 면적 있죠. 토지와 건축물 면적이 있는데 그 건축물 면적에서 보면 자, 단독 건물과 집합 건물 있죠. 단독 건물과 집합 건물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지금 5번 난의 면적과 6번 난의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건축 면적에서 보면 단독 건물은 연면적을 그 다음에 또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독 건물은 뭐예요? 연면적, 그 다음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 거래 가격 금액 기재하면 되겠고요. 자, 8번 난을 보죠. 종전 토지란 있죠. 그 종전 토지란은 입주권의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종전 토지란은 어떤 경우만 기재한다? 입주권의 경우에만 기재하고요. 자, 거래 금액란 있죠. 그 거래 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 그 가격에서 뭐를 제한 거? 추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는 거. 자, 거래 금액은 어떻게 기재한다 그랬어요? 실제 거래 가격에서 추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재 요령을 현재 살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